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그 진도별 형법 사례 이제 개강을 하겠습니다. 이제 교재를 보시고요. 앞으로 이제 진행은 5회 강의인데 이제 다음 시간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9시 40분부터 이제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제 답안지 작성을 잘 하시고, 시험 본 다음에 11시부터 잠시 이제 그 답안지 강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도를 나가고요. 5회 강의인데, 시간도 3시간 10분이에요. 중간에 2번 쉬어야 되고, 모든 이제 쟁점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이제, 출제가 될 만한, 될 수 있는 것도, 된 것들, 물론 이제 안 보는 것들도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거, A급 중에서도 이제 특히 A급들, 좀 위주로 보죠. 그 다음에 어쨌든 이번 13위 변신. 솔직히 이제 작년은 12회 때는 뭐 양의와 승낙 규율 같은 거는 이제 여기 없거든요. 근데 이번 13회는 이 교재에 있는 쟁점이 100%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셔도 되는데,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인문입니다. 워낙들 형법 사례를 어려워하고, 이번에 형사례는 정말 그 정석대로 출제가 됐는데 기록형이 좀 어려웠다 그러대요. 저희가 이제 기록형은 안 하니까. 근데 사례를 잘하게 되면은 기록형도 당연히 이제 잘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는. 그래서 이건 인문강의입니다. 형사례를 이제 이렇게 쓰자라는 거. 그 다음에 금방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철저하게 이 교재는 판례를 중심으로, 그래서 앞 표지도 달아놨습니다. 판례를 중심으로.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한번 강의 끝날 때까지도 한 100번도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실 이 착각하는데 가장 큰 장치는 뭐냐면 교수님들이에요. 학교 교수님들. 뭐냐면은 교수님들, 지금 강의 노트는 지금 젊은 교수님들 제외하고 50대, 60대 교수님들은 40대 소위 말해서 강의 안을 갖다가 지금도 그대로 강의하세요. 그래갖고는 어느 학교라고 바뀔 수 없는데 인서울 대형입니다. 스카이는 아니에요. 그럼 뻔하겠죠. 인서울 스카이 아니면은 뭐 성대나 한대나 뭐 어느 쪽이겠죠. 뻔할 뻔하죠. 스카이는 아닌데 정말 우리 이제 4월달 종합반 개강하고 그러면은 그때는 과목별 상담들을 다 무료 상담들 이렇게 해주거든요. 저도 뭐 작년에만 상담만 한 4, 50명은 이제 상담을 해줬었으니까는. 그러면서도 하는데 놀랍게도 인서울 대형인데 거기서도 학설을 안 쓰니까는 자기가 B상을 받아본 적이 없다. 교수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학설 안 써서 점수가 안 나온다. 와, 인서울 대형에서도 뭐 그 정도가 되니까는, 그러니까 지국립 같은 데는 뭐 어떻게 되면 지국고 같은 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근데 학설은 첫 번째 우리가 몰라요. 학설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하나의 답안지 쓰는 정석입니다. 이제 석사 논문, 박사 논문, 그 외에도 이제 학술 논문을 저도 많이 써봤거든요. 교수가 되기 위해서. 저는 뭐 교수 지원할 때마다 늘 그것도 A급 어떤 학회에다가 낸 논문이 10편이 넘었었으니까 늘상. 그래, 근데 안 냈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학술 논문 같은 거 쓸 때 반드시 학설이라든 판례를 쓰면은 거기에 대한 비판과 검토 반드시 들어갑니다. 답안지에도 학설 쓰게 되면은 그 학설에 대한 여러 개를 쓰니까는 어느 학설이나 판례를 취하려면은 당연히 비판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답안지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답안지지 논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답안지를 마치 논문식으로 쓴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보면은 지금 이제 저쪽 신림동에 있는 H학원을 이제 간 사람이 있죠. 간 강사가 있는데 그 답안지 학생들, 뭐 우리 반이 월등히 많았지만은 답안지를 한번 이렇게 최고답안을 봤어요. 그랬더니 형법 답안지가 4페이지 꽉 채웁니다. 봐도 공부량은 엄청난 학생이야.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럼 형사법은 어디다 쓸? 한 줄도 안 나오거든? 형사법은 어디다 쓸 건데? 그럼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본시험 가면은 이제 조정을 하겠다. 안 됩니다. 아니, 본시험 가면 얼마나 긴장을 하는데 내가 지금 이게 1월 달부터 이걸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만 본시험 가서도 되는 거지. 이게 뭐 6모, 8모, 10모도 있는데 본시험 가서 언제 그걸 조정하고 있어. 나도 모르게 습관 나오니까. 그러니까 형사법들이 알아도 못 쓰게 결국 형법에서 시간과 그 양을 잡아먹기 때문에 형사법을 알면서도 통백내는 의미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큰 걸림돌 장애물이 바로 학생이라는 얘기죠. 뭔지도 몰라. 잘 쓰지도 못하고. 근데 쓰게 되면은 반드시 비판 검토를 해야 되는데 비판 검토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약만 잡아먹고 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내일 답안지 보시면 금방 합니다. 내일은 이제 상세 답안지 나가고 실전 답안지 나가는데 상세 답안지는 이건 이제 우리가 내용을 알기 위해서 그냥 학습용이고 우리가 그 뭐가 됩니까? 진짜 우리가 시험용에 가질 건 실전 답안지들을 실전 장에 이제 우리가 내년 14회 변지에서 이제 가져가셔야 되겠죠. 바로 이제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로스쿨 교수님들도 세대 교체가 이미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50대 교수님들 거의 대부분이 그 뭐가 됩니까? 박사기.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제 석사 박사에서 박사기 논문 쓰고 뭐 독일 가서 또 박사기 논문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박사기 따오셨죠. 정독 학자들. 이 양반들은 학설 좋아. 저도 원래 대학 강사할 때 학설 무지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은 거의 대부분이 40대 후반, 심지어 50대 초반까지 교수님들은 다 변호사들. 이제 과거 사시 출신들. 그러니까 보니까 또 로스쿨 출신들도 이제 슬슬 이제 그 저기 교수들이 임명이 되대요.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은 뭐냐? 아니 저기 실무 나가서 서초동 가서 무슨 학설로 법정에서 변론을 합니까? 판례로 변론을 하는 거지. 이 양반들은 딱 시각이 판례 위주라는 거죠. 시각이 판례 위주. 아직은 이제 이 양반들이 빨리 우리 같은 이제 저기 출신들이 빨리 퇴직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은 좀 꽤 그래도 3분의 1 정도는 남아 계세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미 이제 젊은 세대는 아니죠. 뭐 X세대. 이쪽 그 출신 교수님들은 뭐가 됩니까? 판례 위주로 갑니다. 그분들은 판례만 보세요. 판례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분들은 그냥 판례만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4월 달에 발표가 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 학설 안 쓰고 판례만 쓰는데 과연 우리가 본시험에서 변시에서 합격을 할까? 근데 놀라운 일들이 우리 학생들이 판례만 쓰고 하지 않는 합격하는 친구를 보면은 거의 3분의 1은 1000점이 넘게 합격합니다. 근데 이 증인들은 이미 수천 명이에요. 저 사시대부터도 사시대 제가 이제 사시 2차 사례에서 1등을 했었으니까 여기 많아요. 저 정지원 선생이라든가 직급은 없지만 저기 H학원에 있지만 윤동환 선생, 우리는 이제 변리사명 하지만은 이창환 선생은 민소법에서 뭐 95%를 쓸어갔었으니까는 그런 식이었는데 저는 사시대부터도 형법은 학설 쓰지 말아라. 뭐 이렇게 했습니다. 학설 안 쓰고 판례만 썼는데 1000점이 넘어가요. 왜? 아니 형사법을 쓰니까 당연히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형사에서는 그 사례에서 상당히 점수들이 잘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미 판례만 써도 고득점만 나는 것은 이미 극복이 된, 그러니까 검증이 이미 한 100번은 한 1000번 할까요? 그 정도로 우리가 확실하게 검증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고득점에 걱정할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단, 우리 이제 졸시를 통과해야 되는 우리 재학생들은 뭐냐면은 교수님도 다시 한번 학설 용역하니까는 우리가 그 6, 8, 10, 더 아직 중간고사나 길말고사에서는 학점 잘 따려면은 학설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학교별로도 예를 들면은 연대 또는 아주대 이런 데는 아예 그냥 채점을 하시면서 학설 필요 없다. 판례 위주로 써라. 아예 대놓고들 말하시니까 서울대나 고대 이런 데는 가져만 하시고 알아서 써라. 서울대는 난 알아서 하는 거 없고 사시대부터도 알아서 수학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했었지만은 지금 합격률 높은 학교는 이미 그런 거 다 끝난 얘기들입니다. 다만 학점과 6모, 8모, 10모 교수님들이 직접 채점하시기 때문에 자기 교수님들이 그거 학설을 써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본 시험은 절대 아니라는 거. 요거는 제가 두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5회 강의지만은 매일 말씀드리고, 내일 또 이제 우리 강평하면서 또 말씀드리고, 혹시 또 여러분들이 종합반 또 등록하시고 그러면은 이거는 4수나 5수나 끝날 때까지 아마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아예 돌로 새길 정도로 해놓습니다. 그래야 본 시험 가서 시간 주력해서 형사를 해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학원은 전통적으로 학설 거의 안 하니까 학설을 안 했을 때 얼마나 홀고만한지, 그 다음에 고득점을 하는지는 내일 첫 번째 우리 시험부터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또 5회 강의고 양은 많으니까 빨리 한번 진도를 나가보시죠. 1번인데 이 부작에 의한 공동정범인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사례로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이거 건너뛰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재미가 있는 게 이번 13회 때 역시 또 객관식에서는 부작에 의한 공동정범인 객관식에서는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사례도 아직 안 나왔고, 자, 그렇다면은 이제 2번 부작에 의한 방조입니다.
이게 법전형 모의시험에서 사례로 3번 나서 과거에는 뭐 사실선 2번이나 출제가 됐고 작년에도 법전형 모의시험에서 사례로 나왔길래 올해는 뭐 사례로 나오지 않을까 했더니 또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이번 12월 19일 날입니다. 아직 이제 한 달 됐네요. 한 달하고 3일 지났는데 12월 19일 날 제가 사례를 갖다가 최종 정리를 하면 7개를 찍어줬습니다. 7개를 찍어줬는데 그 중에 2개가 이번에 출제가 됐죠. 솔직히 재작년에는 하나도 못 맞췄어요. 물론 이제 1수단부터 4수단 정규 시즌에 다 했지만은 근데 이제 5수단은 찍어주기 강의거든요. 그 1회차 리마인드 강의에서 하는데 사례를 7개 문제를 다 줬죠. 답안지가 주면서 7개 나온다. 2개가 이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강도의 그 기수미수 구별 기준. 그놈이 계속해서 법전형 모의시험에서만 출제를 하다가 드디어 이번에 사례로 드디어 나왔습니다. 배점이 꽤 큽니다. 이 부작에 의한 방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법전형 모의시험에서만 출제가 됐지만 사례로 반드시 이제 14회 때 또 충분히 사례로 나올 수 있는데 한번 보죠. 그러면은 사례 A는 동네 뒷골목에서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뒷골목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니는 이제 불량배이다. 깡패. 어느 날 A는 골목길 어귀에서 만난 동네 청소년 B가 자신을 못 본 척하고 그대로 지나치려 하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는 괜한 트집을 잡아 처음부터 상해 고의를 가지고 B를 때리기 시작했다. 그때 그러면은 지금 A 같은 경우는 뭐가 됩니까? 바로 이제 상해 행위를 하고 있어요. 형법상 상해 행위를 하고 있죠. 그때 방범 순찰을 하면서 동네 입구에 들어섰던 경찰관. 경찰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밑에 쟁점 추출 포인트가 있습니다. 경찰관 갑은 B가 속절없이 A에게 들겨 맞다가 심지어 이빨이 부러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됐고, 이빨이 부러졌다는 얘기는 이미 상해죄가 이제 기수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이빨 부러지면 전치 3주 이상 나오니까 우리가 폭행은 전치 2주가 나오면 형법상 폭행이에요. 형법상 3주가 나오려면 3주에 전치 3주 이상의 상해 진단서가 나와야 상해죄로 처벌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빨 부러지는 거는 뭐 3주 이상 나오니까 상해가 이제 기수가 됐고요. 이빨이 부러지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B가 평소 자신과 원수같이 지내던 C 아이인 것을 알게 되자 B가 아프면 C는 몇 배 더 아픈 것이니 잘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A가 B를 때리는 것을 제지하는 어떠한 조처도 취하지 않은 채 그 광경을 못 본 척하고는 그대로 그 골목길을 빠져나왔다. 이 경우 이제 가배주체건. 부작에 의한 방조입니다. 바로 뭐가 되느냐? 상대 어떤 그 범죄 현장에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범행을 방지할 자기 의무 있는 자가 그 범행을 방치 유기했을 때 부작위로 나왔을 때 이때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하는가 이게 쟁점. 근데 여기서 학설만 4개입니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설이 다솔팔레요. 부작위에 의한 정범설도 있고 상상적 경합설도 있고 해서 형법 교과서 교수님들 교과서만 보면은 학설이 무려 4개입니다. 그건 옛날 40대 얘기입니다. 학설 판례 이치에서 부작위 방조범설이면 이것만 쓰면 그만이라 다설 판례 이치에서 부작위 정범설, 부작위 정범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설만 중요 학설만 4개 필요 없다는 얘기죠. 다설 판례만 보자라는 것들. 이 책을 보실 때 쟁점 추출 포인트는 바로 이 사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변시의 사례를 위한 모든 과목에 민법부터 해서 모든 과목에 어떤 교재에서도 쟁점 추출 포인트는 없습니다. 제 교재에만 여기 있는데 이 사례를 지금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쟁점 추출 포인트는 잘 좀만 보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어떻게 사례에서 쟁점을 뽑아내느냐 추출해내느냐. 쟁점만 뽑아내면 쓰는 건 워낙 공부량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씁니다. 판례만 쓰면 되거든요. 쟁점을 못 뽑아내니까 못 잡아내니까는 답안지 못 씁니다. 바로 이제 이 사례를 분석하는 것들이죠. 이런 식으로 쟁점을 뽑아내라. 방법론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반드시 부작에 의한 방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조는 공범이거든요. 협의 공범. 공범의 지고지순의 어떤 이론적인 근거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공범의 종속성입니다. 공범, 교사나 방조는 정범의 종속에서 성립하는 것이 교사 방조. 그렇기 때문에 종속성이 그 본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범의 실행행위가 말을 하건 말을 하지 않건 반드시 정범의 실행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물어보지 않았어도 이거는 이미 자동으로 전제되어 있다. 자동으로 나타나 있다. 문제가 반드시 이렇게 구성됩니다. 이렇게 구성되지 않으면 부작위한 방조 사례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묻지 않아도 정법의 실행위가 존재하고 한 줄이나마 답안지에 요거를 현출해야 됩니다. 써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은 자기적 정범, 상해죄의 정범 A에 범죄가 있다. 이거죠. 좀 상해 A가 B를 때려갖고는 뭐가 됩니까? 이빨 부러뜨려 상해를 했잖아요. 이게 일단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2번. 자기에 의한 방조, 부작위에 의한 방조 모두 가능합니다. 객관식에서 정말 7번, 8번 출제됐습니다. 방조는 거의 대부분이 자기에 의한 방조지만은 자기에 의해서, 통장에 의해서 예컨대 살인 행위에 쓸 칼을 빌려줬다. 범행 도구를 빌려줬다. 자기에 의한 방조죠. 이게 대부분이지만은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판례도 있고 역시 객관식에서도 여러 차례 출제가 됐고 그러나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대신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3번 A의 사기행위를 방지할 보증인 주에 있는 자가 경찰관 갑이 이를 방지하지 않고 부작위로 나간 경우 자기적 정범 A에 대해서 부작위에 의한 정범이 됐는지가 핵심적인 쟁점. 이게 바로 뭡니까? 문제제기, 문제점 또는 뭐 쟁점 정리. 여기에 바로 이게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부작위에 의한 방조에 있어서 자기에 의한 방조와 다른 점은 뭐가 있는가? 부작위이기 때문에 부작위는 원래 이제 원래 어원은 이제 독일어죠. 운터라센이라고 하는데 독일어로 이럴 때 괜히 한번 또 독일어 해보는 거죠. 그 의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가만히 있는 거다. 아니 그럼 경찰관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무슨 뭐 문제가 있나요? 근데 얼마 전에 인천인가 어디서 왜 그 남성 그 경찰관 경위 그다음에 여자 경찰관 순경이 누가 그 어디 연립에 들어가서 막 칼vir을 해갖고도 그 부인이 거의 사망할 상태로 지금도 아마 깨어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했는데 이 양반들이 그 CCTV가 다 찍히는데도 저걸 하지 않고 문이 닫히고 그러니까 자기끼리 설명하고 이러다가도 결국 뭐가 됐습니까? 이걸로 지금 기소됐잖아요. 일단 경찰관에서 파면이 되고 왜? 바로 아무것도 안 해. 이 사람들이 항변할 수 있는 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우리 일반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뭐 형법 교과서에서 일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성경에 나오는 아니 사람이 막 강도당해서 죽어가는데 뒤가는 행인이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 도덕적으로 비난할지언정 법적으로는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때 책임지자 비난받는 사람들 뭐가 있을까? 법령이나 또는 계약 또는 위법한 선행에 의해서 일정한 보직인 의무, 자기 의무를 지는 자 그런 직업군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경찰관, 민중의 직행이 경찰관법이라든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면 바로 범죄 진압 의무가 있습니다. 2조 4조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부작위의 방조에 있어서 자기에 의한 방조와 다른 것이 법에 의해서 또는 계획에 의해서 위법한 선행에 의해서 바로 자신의 그 행위를 범죄 행위를 방지할 자신 제3제 범죄 행위를 방지할 바로 자기 의무 이러한 보직인 의무가 있다라는 것들. 4번 자기 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에 의한 방조 이것이 사례 핵심. 그래서 답안지에는 반드시 자기 의무의 발생 근거를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핵심이 나온다는 것들. 자기 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에 의한 방조. 금방 자기 의무의 발생 근거는 이번에 객관식도 나왔습니다. 객관식도 나왔지만은 법령, 계약, 위법한 선행에 그 다음에 조리, 사회상고, 신의식 이것이 바로 자기 의무의 발생 근거. 올해 13회 때도 객관식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5번 공범인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적 정범의 실행행위, 정범에 의해 상해행위가 있음을 반드시 전제로 한다는 것들. 반드시 전제로 한다는 것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 사례를 구성을 해서 답안지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아래 문제점 판례인데 요거는 뭐가 돼요? 학습용입니다.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 이론을 한번 봐라. 그 다음에 판례 태도는 제 교재는 모두 다 기본서부터 해서 이 교재, 제 교재 10여 종이 나오는데 모두 다 판례는 제가 반드시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요것만 외워두시면 요거 그대로 객관식 갑니다. 부작위 방조, 정범의 실행 행위를 방지할 의무 있는 자가 이를 방치하면은 부작위로 나가면은 부작위에 의한 정범이 성립한다. 이렇게 외워두시면은 그게 객관식 나오면 그걸 이제 고르시면 되고요.
사례 나오면은 이걸 그대로 답안지에 현출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법리 키워드 또 줄여놨습니다. 핵심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고, 자, 실전 답안. 그래서 우리 출판팀에서는 또 이렇게 답안 형식으로 저는 생각 못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고마웠었죠. 자, 실전 답안. 답안지에 들어갈 분량은 이 정도입니다. 자, 다시 한번 판례 중심. 학설 나갑니다. 학설 무려 4개나 있습니다. 그것도 형법 교과서에만 필요 없다는 거죠. 자, 문제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A의 상해 의무를 방지할 자기 의무 있는 경찰관 갑이. 그렇죠. 정확하게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4조. 근데 갑자기 조문이 안 들어옵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경찰관 직무집행법. 근데 이때 또 임기응변이 있습니다. 갑자기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안 떠올라. 그럼 그냥 법령. 근데 법령도 갑자기 안 떠올라. 그럼 경찰관으로서 경찰관이면 대충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임기응변. 근데 이렇게 쓰는 것과 경찰관이라 쓰는 것과 안 쓴 것은 진짜 지금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정석이고요. 그냥 갑자기 떠오르지 않아서 경찰관으로서 이것만 써도 거의 차이 없습니다. 근데 안 쓰면 그게 날아가는 거죠. 이런 차이라는 것들. 시험장에서 이 정도의 그 어떤 임기응변 뭐라 그래? 있던데 그 젊은 친구들이 요즘 많이 얘기하던데 예능 같은 데서 보면은 막 임기응변인데 뭐라 그러잖아요. 뭐 애드립.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일종의 애드립이거든. 딱 해서 뭔 상관이 있어. 근데 문제는 이게 없어지면 자기 의무의 발생건 뭔데 핵심이 빠져버리거든요. 그럼 점수는 5점 날라갑니다. 이런 애드립들이 필요하다. 교재니까 정석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애드립으로는 경찰관이니까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A의 상해 의무를 방지할 자기 의무 있는 경찰관 갑이 A의 상해기를 방지하지 않고 부자리로 나간 행위, 방치 유기한 행위, 갑이 상해죄 정범이 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사실 문제점 안에 이미 답이 들어있습니다. 판례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방지할 의무 있는 자가 그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정범이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검토. 판례에 의하면 경찰관으로서 A의 상해행위를 방지할 법적인 자기 의무인 갑이 이를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갑은 상해죄 방정범이 성립한다. 답안지 본시험에선 이것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별로는 직업고 조금 제가 진짜 우리 종합반이 다 있잖아요. 직업고 다 물어봤는데 한 학교도 이해가 없어. 학설 다 써야 돼. 미치겠어요. 직업들은 막 이제 그러던데 어쨌든 그건 알아서 하세요. 뭐 제가 그것까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시험에서 이 정도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본시험에서는 이것도 길어요. 이 실전 답안도. 교재니까 정석대로 나온 거지. 근데 실전 답안에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문제 제기해 주시고요. 사실 이 검토는 판례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들이거든요. 제 거 이제 내일 나옵니다. 내일 시험 보면은 이미 저는 이 검토 안에 판례를 녹여버리거든요. 이 검토 안에도 판례가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문제 제기한 다음에 판례 및 검토 해갖고는 검토만 쓰셔도 판례 날아가는 거죠. 검토 안에 있으니까. 그래도 똑같은 내용을 쓰면서 양을 줄인다. 똑같은 내용을 쓴다는 얘기는 점수는 득점한다는 얘기죠. 양을 줄이면은 절대적으로 형사법에 그만큼 빨리 가기 때문에 형사법에서 득점이 떨어집니다.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본시험에서 이렇게 저희 1년 내내 이 강의 합니다. 오늘 이제 2024년 첫 번째 강의인데 1년 내내 이제 이렇게 한다라는 것들. 근데 이걸 이제 캐치한 학생들, 근데 우리 학생들 거의 한 100% 캐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들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다 다시 한번 제가 졸업시험까지 6모, 8모, 10모까지 책임 안 집니다. 그런데 엔센들이 있죠. 그리고 작년에 무지 강조했어요. 학교에서 채점하는 거 한번 받아보고 성적 갖고 와라. 특히 등수 중에 하나. 예컨대 우리 학생 이번에 이제 발표 기다리고 있지만은 성대 로스쿨에서 지금 한 180명이 봤는데 30몇 등이거든요. 성대 로스쿨에서 지금 석자가 30몇 등 나오면은 성대가 70% 이상 합격하기 때문에 한 30, 40명 합격할 수 있겠죠. 거기서 30몇 등이면은 너는 뭐 100% 합격이다. 그 친구 답안지 6모, 8모, 10모 더 있습니다. 쭉 보면은 학설 전혀 안 써요. 성대에서도 학설 안 쓰니까 뭐 점수 막 퍼주더라고요. 판례만 써도. 괜히 이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학교가 괜히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본인이 좀 알아서 하시면 돼요. 철저하게 이거는
본시험령, 변시용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것들. 내일 또 뭐 이제 시험 보면 또 나오니까 그때 한번 또 보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례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4번 문제를 한번 넘어가시죠. 상당 인과관계, 비정적 인과과정인데 이거 객관식에서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변시에서도 3회 때, 9회 때 이제 2번 출제가 됐는데, 자, 우리가 이제 상당 인과관계, 요거는 첫 번째, 이 상당 인과관계는 주로 결과범위에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주로 이제, 근데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살인죄, 상해죄, 그 다음에 결과자까지 뭐 치사상, 여기서만 이제 문제가 됐는데, 자, 행위가 있죠.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이제 학설에서는 뭐라 그래요? 객관적 귀속. 객관적 귀속. 저도 원래 대학 강사가 부를 때 이제 사시대도 뭐 객관적 귀속이 훨씬 대세였었습니다. 객관적 귀속은 어떻게 돼요? 인과관계와 그 다음에 객관적 귀속을 별도로 평가합니다. 일단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 다음에 객관적 귀속을 평가하고 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판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근데 이걸 합쳐버려요. 판례는. 그래서 상당 인과관계는 인과관계와 그 다음에 이 객관적 귀속을 합쳐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이게 저기 11회 때 그 객관식에서도 출제가 되지만 인과관계 학설. 사실 인과관계는 조건설이거든요. 합법적 조건설. 그러한 얘기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조건관계가 인정이 되면은 이때는 바로 뭐가 됩니까?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사실 그렇다면은 객관적 귀속 다소리죠. 판례에서도 상당성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영역에서 핵심은 바로 상당성. 근데 저도 독일에서 7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 유럽 사람들한테, 미국 사람들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상당성 그러면은 무슨 이해를 못 합니다. 체질적으로. 이 사람들 수치예요. 80%, 90%, 뭐 70% 수치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 상당하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요. 바로 이러고죠. 그냥 상당하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우리 이제 뭐 중국적이지만 10중 8구, 90%. 바로 이게 상당성인데 이때 판례는 이때 지침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는 객관식사례 늘 나옵니다. 바로 뭐가 되느냐. 상당성은 이러한 얘기로부터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 여기에 대한 일반인 평균 입장에서 예견 가능성.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일반인 평균 입장에서 이거 충분히 예견하지. 납득할 수 있어. 그럼 인과관계 상당히 인정된다. 기수된다는 얘기죠. 안 돼. 납득할 수 없어. 이거는 절대 우리가 인정할 수 없어. 부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과관계 부정. 그럼 이제 미수가 되겠죠. 요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시험에서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거 출제 안 됩니다. 사례에서는. 객관식은 나와요. 객관식은 또 판례 나옵니다. 근데 사례는 안 나옵니다. 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사례가 만약에 상당 인과관계 인정되는 거 출제가 되면 쓰지도 않습니다. 왜? 너무나 당연하니까. 다들 저도 잊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3회 때, 9회 때 마찬가지인데 뭐냐 하면은 이게 이따 퀴즈 제가 잠깐 말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례로 출제된 거는 100% 예견 가능성이 인정 안 되는 거, 그것만 출제가 됩니다. 그래야만 답안지 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에서는 이게 출제가 됐다. 예견 가능성이 이제 부정되는 거. 이렇게 예견 가능성이 부정되는 상당 인과관계를 우리 형법 교과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로 비유형적 인과정. 형법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근데 다들 알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비유형적 인과정. 그럼 사례에서 과연 이런 예견 가능성이 부정되는 비유형적 인과정이 뭐가 있나? 이거 한번 사례를 한번 보시죠. 갑은 집안대대로 철천지 원수관계에 있는 A의 농간으로 전 재산을 잃게 되었다. 갑은 A를 도저히 살려둘 수 없다고 생각하고는 A가 운전하며 출퇴근하는 모습을 수일간 관찰한 후 계획을 세운 다음에 사건 당일 회사 주차장에서 하차하던 A를 살해하려고 그의 복부를 칼로 수차례 찔렀다. 살인죄입니다. 아무래도 살인죄가 인과관계에 제일 많이 나오죠. 살인의 고의를 이제 칼로 찔렀어요. 살인의 고의로 배를 칼로 찔렀다. 정신껏 바닥에 쓰러진 A가 죽었다고 생각한 갑은 황급하게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런데 다량의 피를 흘리며 중상을 입고 쓰러진 A는 주차장 경비원에게 적시에 발견돼서 급하게 근방에 있는 B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예단 수술은 성공적으로 완료돼서 A는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자, 생명을 구했습니다. 살아났어요. 그러다 A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는 얘기는 이제는 됐다. 이 사람 뭐 끝났다. 이제 치료만 잘 받으면 이미 이제 목숨을 구했고 치료만 잘 받으면 퇴원한다. 이제 그 얘기예요. 이미 이제 목숨을 구했다. 그런데 병실에서 갑자기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해서 다량의 유독가스를 흡입한 데에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이 경우 이제 가해주 제거. 그래서 문제 구조가 언제나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문제 구조는 살해 문제 구조는 언제나 이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뭐 살인행위도 좋고, 그래서 이제 선행행위가 있습니다. 선행행위가 있고, 제가 웬만한 판소리 안 합니다. 하도 글씨를 못 써갖고 이쪽 총론에서 조금 이렇게 하다 말지 강론 가면 절대 판소 안 해요. 자, 이렇게 살인행위, 선행행위가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발생이 됐어요. 사망의 결과는 발생이 됐어요. 비유형적 또는 비전형적 인과적이라는 얘기는 이때 우리 판례 표현입니다. 판례 용어예요. 판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다른 사실의 개입이라고 합니다. 판례는 다른 사실의 개입. 자, 판례는 이거는 공식입니다. 다른 사실이 개입돼서 이 선행행위, 살인행위와 다른 사실의 개입이 공동 원인이 돼서 결국 결과가 발생합니다. 살인 행위를 안 했으면 입원할 필요가 없었겠죠. 입원하지 않았으면 병원에서 원인몰 화재로 유독가스 흡입으로 죽을 리가 없었겠죠. 둘 다 공동 원인. 조금 아까 객관적 귀속설에서도 이때 조건설, 합법적 조건설 원인이라는 얘기는 인과관계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뭐냐? 상당성, 객관적 귀속, 상당성이 그것만 따지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때 다른 사실의 개입. 자, 이때 다른 사실의 개입은 뭐죠? 병원 화재로 인한 뭐가 됩니까? 다량의 가스 유입이 됩니다. 유독가스 흡입. 요걸로 사망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보통 병원에서 불이 나서 지금 그 병실에 있던 환자들이 목숨을 다 구했는데 병원에서 원인모를 이미 답이 정해져 있죠. 답이 이제 주어져 있어요. 원인모를 화재에 그러면은 출제자가 이미 답 준 겁니다. 근데 이것도 못 알아채면 큰일 나요.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해서 유독가스를 흡입해서 사망을 했다. 이것이 바로 예견 가능한가, 예견 가능하지 않는가. 이것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랬을 때 결론은 살해니까 예견 가능성이 없다가 결론이다.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문제는 반드시 수험생들이 바로 알아차리게끔 출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근데 사실 제가 그전에는 병원에서 화재가 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떠들었는데 그래도 한 4, 5년 됐죠. 조금 더 지나고 그 밀양인가 거기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나갖고는 어르신들 몇십 명이 돌아가셨거든요. 그 사건 이후로는 한마디로 말은 못하겠어. 근데 제 기억에도 병원 화재 그거 하나가 유일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역삼동인데 신림동은 그 보라연병원이 가까이 있거든요. 그 신림동 강의할 때는 제가 이제 우리가 역삼동 6년 차거든요. 그 전에 뭐 신림동으로 갔었으니까 신림동에서 이제 이렇게 나와갖고는 제가 중계동 사니까는 저기 그 용산역점 가서는 이제 그 차 타고 이제 4호선 타고 들어갔었는데 한번 그 보라연병원에서 화재가 났었어요. 요맘때. 그랬는데 뭐 도련병원은 서울대 그 지경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조해 갖고는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고 다만 어르신들이 이제 추우신데 막 그 대피하고 힘들었지만은 어떤 저기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미양에 있는 요양병원은 그때는 좀 참사였었죠. 참사니까 함부로 말은 못 하는데 어쨌든 또 제 기호로는 60몇 년을 살았는데 제 기호는 그 미양 그게 유일합니다. 병원 화재가. 그만큼 드문 얘기라는 얘기죠. 그 전에는 없었던 얘기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쟁점 출제 포인트 한번 보세요. 1번. 살인행위, 강도치상과 같은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행위가 존재해야 됩니다. 반드시 결과적 가지고 치사상 또는 어쨌든 사망, 상해, 주로 사망입니다. 이런 이제 그 구성요건과 엮여야 돼요. 자, 이것이 결과 범위 문제가 되고 갑의 살인행위가 대표적인 얘기. 그래서 거의 살해에서 출제는 90% 살인죄에서 나머지 10%가 무슨 치사, 강도치사, 상해치사, 강간치사 주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2번 스스로 A는 일단 생명을 구하였으나 이때 다른 사실관계가 개입해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병원 화재로 인해서 A가 사망했다. 바로 이거죠. 이것이 다른 사실의 개입. 자, 3번
A는 갑의 살인행위로 인해서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면 필연적으로 살인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반드시 문제가 된다. 만약에 지금 갑이 A를 칼로 찔렀는데 그것 때문에 죽었다. 그럼 그건 추제되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목숨을 구했는데 병원 화재로 인해 사망했거든요. 이래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자, 4번. 실행행위와 결과 사이에 다른 사실의 개입이 살해 핵심이라는 것들. 그러면은 이따 판례의 태도, 예견 가능성의 존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학설과 판례에 의하면 이 판례가 바로 객관식만 3번 나왔습니다. 살해는 절대 안 나옵니다. 왜? 예견 가능성을 인정한 판례니까. 일명 김밥 콜라 사건. 전주시에서 전북 전주시에서 조폭들이 교부장 영화 거기서 다른 조폭들을 쳤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다른 조폭들이 아니라 조폭들 친구인데 이제 오인을 하고 상관은 없어. 사고도 아닙니다. 살인의 고의로 막 복부 자상을 입혔는데 구사일생으로 2사람이 그 피해자 둘이 목숨을 구했어요. 그래갖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어쨌든 조폭들 가불이라고 그러죠. 살인행위가 있습니다. 목숨은 기적적으로 구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쪽 파, 타오파인가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쪽 파, 습격한 놈들이 타오파고 이쪽 이놈들이 야 너는 우리 조직원도 아닌데 우리 친구인데 우리 때문에 니들이 고생했다. 그랬더니 조폭들이 뭐라라 고생했으니까 이거 먹고 빨리 힘내고 퇴원해. 그래가지고 김밥에 콜라에 사이다를 이만큼 사왔다는 겁니다. 복부 자상을 입으면은 수분 섭취를 극도로 조절해야만 이게 수분저리 발생해서 폐혈증으로 죽는답니다. 저는 모르는데 의학적인 제가 옛날에 82년 그 2월 27일 날 얼마 안 남았죠. 82년 2월 27일 입대했는데 그때 선임하사리 훈련소에서 그러더니 니들 배때기에 총 맞았는데 막 피를 나는데 물 먹으면 니들 죽어. 그러니까 물 마시지만 안 한다. 그러면 뭐 이제 복창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복부 자상에 복부 총상 입게 되면은 물하고 뭐가 있나 봐요. 근데 거기 이제 판결로 수분저리가 발생해서 폐혈증으로 간답니다. 그랬는데 물도 아니라 콜라에 사이다 그렇게 처먹고는 죄송합니다. 먹고는 뭐가 되냐? 폐혈증이 발생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때 개입된 다른 사실의 개입은 피해자의 치료 소홀입니다. 그러면 피해자의 치료 소홀이 과연 우리가 일반 상식상 일반인 입장에서 이해 가능한가? 아유, 저도 똥 빼나고 뭐 하는데, 저 담배는 평생 안 폈지만은 술은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은 술 좀 하고 뭐 좀 빼시고 뭐 하고, 그 병원 가보세요. 뭐 어르신 뭐 하면 절대 의사말 안 들어요. 어르신이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지간 놈이 뭘 알아? 내 몸은 내가 조절하라. 그럼 이제 가세요. 아니, 전문의 말씀도 안 듣는 사람들이 그 피해자의 환자의 치료소는 정말 그냥 예견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그냥 보입니다. 너무나 확실하거든. 그러니까는 이때 예견 가능성 이거 당연히 있어. 그러니까 살인 기수 인정해버린 사건입니다. 그 판례요. 객관식 3번. 살해는 절대 안 나옵니다. 자, 이 판례고. 그 다음에 2번. 그것이 예견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 가장 최고네. 올해가 13회인데 바로 4년 전 9회 때 바로 관련 사례입니다. 9회 때 이렇게 나왔는데 답이 사례를 보면 눈에 보입니다. 자, 9회 기출입니다. 4년 전 9회 기출. 9회 때도 올해처럼 정석대로 출제가 됐어요. 작년에 변칙 출제갖고 변칙 출제되면은 이게 운이 달아요. 너무 운이 다르고 실력이 매장돼 버립니다. 올해처럼 나오면은 이게 실력이 촉갈리거든. 이게 정석대로 출제가 되면 9회 때도 정석대로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갑은 자 9회 기출입니다. 친구 을병에게 원한 관계에 있는 시를 찾아가 며칠간 입원해야 할 정도로 혼내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다. 자, 우리가 아까 상해는 전치 3주거든요. 근데 이빨 하나 부러졌다가 입원 안 해요. 입원할 정도라면 이건 당연히 상해죠. 부탁했다는 얘기는 상해를 교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해 교사. 갑은 을병에게 시에 대한 상해를 교사했어요. 자, 사실 을은 시와 원한 관계에 있었고, 자, 이 부분. 건장한 씨가 남들이 모르는 특이한 심정들을 앓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관계인데 답이 좋죠. 건장한 씨가 남들이 모르는 첫 번째 건장한 씨가 한번 강조하고 남들이 모르는 특이한 심장병 남들이 모르는 쐐기를 박았죠. 야 이건 절대 예견가서 부정돼. 특이한 남들이 한번 강조하면서 남들이 모르는 특이한 심장병 이건 답을 준 겁니다. 그래도 반은 이것도 날려요. 반은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 사례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답을 주고 있는데도 못 받아먹는다니까. 저도 이거 좀 이렇게 줘서 이거 쟁점을 뽑아야 되는데
이 정도로 줬는데 말이죠. 남들이 모르는 특이한 심장병. 자,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시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위 부탁을 받아들였고 이를 알지 못하던 병도 이를 수락했다. 그러면은 병은 단순히 상해 고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을은 이미 살인의 고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달라요. 공동정범인데 고의가 다릅니다. 병은 상해 고의, 을은 살인의 고의. 문제 안에 정확히 써져 있죠. 당일 오후경 을은 시의 상점 밖에서 망을 보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 힐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심장이 약한 시가 느닷없이 쓰러졌다. 그럼 우리 대법원 다시 한번 기절하면 뭐죠? 우리 그 판례 1차 객관식 많이 났지만 막 폭행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기절해서 앰뷸런스 끼어났다. 우리 대법원 바로 상해 인정합니다. 기절하면 상해, 바로 상해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병은 A에 대한 상해 행위를 C에 대한 상해 행위를 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에 당한 병은 C가 사망을 생각했다. 만약 C가 실제로 사망했을 경우 병의 죄책을 논하시오.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바로 뒤에서 보시겠지만은 일단 기절했는데 병은 C가 죽었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 을이 얘도 이제 그 C가 죽었다 생각하고는 사체를 유기해 버렸는데 알고 봤더니 아직 살아있던 C가 유기되는 바람에 결국 이제 사망했다. 뒤에 나온 인과관계 자고가 이때 중간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뭐가 되느냐면은 바로 일단은 병의 입장에서는 상행을 했습니다. 병의 입장에서는 상행을 했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C가 죽었어요. 사망했는데 중간에 개입된 다른 사실관계는 뭐가 되느냐면은 바로 뭐가 됩니까? 중간에 개입된 다른 사실관계는 바로 이게 쟁점이 이제 조금 정석적이 좀 어려웠었는데 두 개가 있는데 을의 살인행위가 개입됩니다. 다른 사실의 개입은 이따 뒤에 나오지만 뒤에 그 인과관계 자고 또 나옵니다. 이때 그냥 을이 C를 갖다가 인과관계 자고에서 죽여버려서 살인행위를 했던 겁니다. 따라서 다른 사실의 개입은 뭐가 됩니까? 바로 그 을의 살인행 제3자 살인행위가 개입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가? 보통 우리가 살인행위가 개입되는 것은 이미 공식 룰이 있습니다. 요새 여러 젊은 사람 국률이라 그러더만 이 소음계도 국률이 있어요. 살인행위가 개입됐다 그건 절대 이건 불가능하다. 그렇죠. 살인행위를 어떻게 제3자 살인을 어떻게 이해를 해? 국률에 따라서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이 변시 룰에 따라서 이거는 무조건 예경한상 부정. 따라서 얘는 뭐가 돼요? 상해일 때 죽었죠. 상해치사. 상해치사자 상당히 고한 게 바로 상당 인과관계 부정돼서 상해죄까지만 일단 상해죄까지만 상해치사죄 죄책은 지지 않는다. 상해행위와 치사 사이에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부정된다. 왜? 을의 살인행위가 개입됐기 때문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기절했잖아요. 기절했기 때문에 이때도 그럼 상해죄도 기소가 될 것이고 상해행위를 했어요. 상해 결과 발생하고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상해 기소가 됩니다. 기절했으니까 상해 결과 발생했죠. 그런데 상해 결과 왜 일어났어요? 아니 주먹 휘둘러 빗나갔잖아. 주먹이 빗나갔는데 왜 기절하면서 쓰러져? 그래갖고 기절해버려. 쓰러져서 기절해. 왜? 건강하게 생겼는데 남들이 모르는 특이한 심장병. 우리 판례에서 뭐라 그러죠? 피해자의 특이체질. 피해자의 특이체질. 근데 이 피해자의 특이체질, 뇌 두께가 0.5mm 학생사고 고등학교 남학생인데 우리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몇 년 후배예요. 살았으면 거의 50대 후반 됐을 겁니다. 근데 우리 때는 여러분 살인의 촉 보면은 중학교 민방위 훈련하는 그 여학생들이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 때는 교련도 해서 교련복 입고 옛날 그 80년 영화 보면은 막 교련복 입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오거든요. 그런데 민방위 훈련을 하는데 얘가 저 그게 못한 줄 알았어. 어떻게 뇌 두께가 0.5mm야, 진짜. 뇌수양을 갖고는 뇌 두께가 정말 0.5mm. 건드리면 죽는데 체육 선생이 그걸 몰라보고는 귓바구니에 때릴 때 죽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뺨 한 대 맞고 죽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와 피해자 특히 이건 정말 이게 몰랐다. 그래서 폭행치사 인정 안 해요. 폭행죄까지만 인정했거든요. 바로 이제 그 사건들. 그렇다면은 아니 남들이 모르는 특이한 건장하게 생겼는데 남들이 모르는 특이한 심장병을 앓았다. 그것 때문에 기절했다. 이거는 다른 사실의 개입은 도저히 일반 입장에 얘기하면 불가능하다. 상당 인과관계 부정. 따라서 상해죄도 성립하지 않고 상해미수까지만 인정됐습니다. 병의 죄책은 상해미수.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9회 때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쟁점 출제 포인트 한번 보시죠. 1번. 병이 며칠간 입원해야 할 정도로 혼내주겠다는 의사로 C에게 폭행을 가했다. 일단 상해행위 인정이 됩니다. 2번. 병은 상해행위를 하였고
시가 느닷없이 쓰러졌다가 사망했다. 시는 남들이 모르는 특이한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 다른 사실이 개입해서 결과 발생한 경우. 이 3번 남이 모르는 특이한 심장병. 일견 불가능한 다른 사실에 개입이 됩니다. 이건 답을 가르쳐서 이 정도도 알 수 있죠. 이거 우리나라 최고 전문의도 딱 봐서 몰라요. 이걸 갖다가 CT 촬영 같은 거, 그 다음에 MRI, 이런까지 아는 거지. CT 촬영이 아는 거지. 어떻게 알아? 네가 전문의 일반인인데 모른다는 겁니다. 예견 불가능하다. 예견 불가능한 다른 사례의 개입. 4번 병의 상행위와 시의 상해 사망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상해치사도 인정할 수 없고 상해죄도 인정할 수 없고 병에게는 오직 상해 미수죄만이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상당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있어요. 무지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만 더 보시고 좀 쉬시죠. 아주 간단하게 6번. 자, 구성요건의 고의의 인정 기준입니다. 살인죄를 중심으로. 이게 은근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례에서는 객관식도 마찬가지고 사례에서는 우리가 상해나 또는 뭐가 됩니까? 살인해서 고의를 뽑는 방법이 한번 보시죠. 자, 갑과 을은 범행으로 취득한 1,500만 원의 배분 문제로 병의 갑의 아파트 거실에서 다투다가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왜소한 체격의 갑이 힘이 센 을에게 밀리자 주방에 있던 식칼로 을을 찌르려고 하기에 을은 갑으로부터 그 식칼을 빼앗아 갑의 목을 찌르 넣어 그 식칼을 가지고 도주했다. 갑의 저 병은 귀가에서 거실에서 많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갑을 발견하고는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평소 자신을 지속적으로 구태온 갑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대로 두고 나가버렸다. 이 경우 이제 을과 병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논하죠. 근데 변시 8의 기출인데 이렇게만 나왔습니다. 그럼 구성요건을 뽑아내야 우리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잖아요. 둘 다 살인죄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자, 쟁점 추리 포인트 한번 보세요. 1번. 사람의 머리를 다 살해입니다. 47에 거의 한 20년 됐습니다. 그때는 사람의 머리를 강목으로 때렸다. 판례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의 머리를 갖다가 이게 둔기로 때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는 당연히 죽죠. 그래서 대법원이 이때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변시 8회 자기 의무 있는 자가 사망 직전에 사람을 방치하거나 바로 아내 같은 경우. 근데 아예 그 답을 줬죠.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방치했다는 얘기는 뭐가 됩니까? 죽을 수 있다는 얘기도 우리가 고의에 있어서 인식 요소는 있어요. 의사적 요소. 근데 자기 남편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냥 갔다는 얘기는 그 행위에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죽으란 얘기 아니에요. 죽어라. 나쁜 놈은 네가 맨날 처먹으면 나를 때리는데 넌 차라리 죽는 게 나한테 편해. 죽어라. 그 얘기죠. 결국 이때는 부작에 의한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40, 50회. 40, 50회 한 17년이 이때 사실 난리 났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똑같거든요. 지가 반 죽여놓고는 죽겠네? 그러고 가버렸거든요. 반 죽여놓고는 죽겠네? 그러고 이제 가버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해죄냐? 살인죄냐? 아니, 죽겠네. 그 얘기는 뭐가 됩니까? 살인 인식 요소는 있는데, 그래도 방치하고 가버렸다는 얘기는 죽으란 얘기잖아요. 살인죄로 가야지. 결론은 살인죄였었어요. 근데 그때 상해치사로 간 친구들은, 근데 이게 쟁점이 연결되는데, 사시는 750점 만점이었거든요, 2차가. 지금 우리 변시 1500점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750점이기 때문에, 이거 한 2, 3점 날아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상해죄로 간 친구들은 다 날아갔었죠. 근데 친한 시효가 하나 있었는데, 이때 그것 때문에 떨어졌는데, 근데 안 됐어요. 지금 그래서 사무장하고 있는데 모르지. 저하고 연락 안 한 지 한 10년 넘었는데 언제까지 오더니 결국에서 운명이 바뀌더라고. 죽을 줄 알면서 그냥 아내가 갔다는 얘기 죽으란 얘기니까 살인에 미필적으로 인정할 수 있겠죠. 자, 변시 8회 때 요 뒤에 쟁점. 그런데 이번에는 자동차로 사람을 들이받았습니다. 자동차로 사람을 일부러 깔아버렸거든요. 일부러 깔면 사람이 그냥 다치나? 죽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살인의 고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문제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주 출제가 된다는 것들. 그랬을 때 2번 살해 내용이 범인의 흉기 등 사유로 인해서 사람이 죽거나 죽어가는 상황, 살인의 밀접 고의의 인정 여부가 주된 쟁점. 이때 상해죄를 뽑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죽으란 얘기지 그냥 다치고 끝내란 얘기 아니거든요. 당연히 구성요건은 살인죄로 뽑아내야 된다는 거. 3번 이는 깨진 유리병으로 사람의 얼굴을 찌른다. 정확히 깨진 소주병.
얼굴을 그냥 거버렸거든요. 그때 안멸부 열상. 요새 이제 열상하고 자상을 이제 좀 구별할 수 있잖아요. 저도 잘 몰랐는데 열상은 그냥 조금 상처 입는 거, 자상은 확 찢기는 거. 그래갖고 경찰관을 그 깨진 소주병 거버렸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뭐가 됩니까? 깨진 소주병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거버렸죠. 상해 이건 확정적 고의죠. 따라서 특수상해죄 변시죄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요건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전자충격기로 사람을 기절시키는 거 변시죄. 전자충격기. 전자충격기 하면은 뭐가 돼? 우리 드라마 찌릿해갖고 탁 쓰러져 버리죠. 기절은 상해.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특수상해. 이런 식으로 살해에서 축제가 됐다. 정확하게 구성 요건을 뽑아내실 그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것들 이렇게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쉬었다가 7번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 착오 요거 들어가시죠.